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연작 소설 징소리에서 6번째 이야기 달빛 아래 징소리 3편 중 그 첫 번째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지난 마지막 징소리에서는 칠복이의 아내 순덕이 이야기로 꾸며집니다. 도시 건축 공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일을 하던 순덕이가 우연히 방울제 이장이었던 김덕기에게서 칠복이가 방울제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순덕이가 냉큼 보퉁이를 싸들고 방울제로 나섭니다. 순덕이의 어머니가 미친 여자였다는 기구한 이야기며 처음 순덕이가 방울제로 들어오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차례차례 이어집니다. 그럼 방울제로 들어온 순덕이가 과연 칠복이와 만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갑니다. 달빛 아래 징소리 문순태. 늦가을 해질 무렵에 선뜻거리면서도 매끄럽고 윤기 나는 햇살이 설핏하게 꽂혀내리는 댐 위에 대나무와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 같은 칠복이가 길고 뚜렷하게 그림자를 느리며 서성거렸다. 그는 왼손에 징을 들고 신장로보다 더 넓은 자갈이 고르게 깔린 댐 위를 바람처럼 흔들리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엽록소가 빠져 노랗게 시들기 시작하는 쑥부쟁이며 금강아지 풀섭 위에 펑퍼지게 발을 뻗고 앉아서는 백암산 7 골짜기에서 쉴 새 없이 불어오는 늦가을 찬바람에 찰랑찰랑 물비늘이 10개 일어서는 호수의 수면을 맹맥한 얼굴로 들여다보며 혼자 뇌라고 강아지 얼음 먹는 소리로 시부렁거렸다. 그는 3년 전에 방울제가 물에 잠기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고 그때 헤어졌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기라도 한 것처럼 턱끝을 흔들며 키들키들 웃었다. 댐 관리사무소 안에서 왕왕 라디오를 틀어놓고 앉아서 힐부그레한 마지막 햇살이 쫄쫄 미끄러지는 큰 창유리를 통해 시선을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잡아당겨 칠복이를 지켜보고 있던 댐의 야간 경비원 손판도는 제발 칠복이가 징을 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아이고, 저 핫지부가 또 나타난 걸 보니 날이 굳겠구먼. 댐 관리사무소에 같이 있는 손판도보다 10년이나 연상인 박 씨가 무심히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이, 내일 아침에 또 시체를 건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시체를 곰팡이 핀 나무 토막으로 생각하니까 무섭지는 않지만은 싹 밥맛이 떨어지거든요. 아이고, 판도 자네. 내일 아침에 시체를 건지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가? 칠복이가 빠져 죽을 것만 같아서요. 손판도는 턱 끝으로 창 너머 칠복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왜 그런 생각을? 이상하게 그런 예감이 드는만요. 어두워지면 내려가겠지. 작년에도 똑같은 날에 방울제 사람들이 둘이나 빠져 죽었지 않습니까요?
옳거니. 바로 오늘이었구먼. 하지만 우연이었을 거요. 이 세상에는 하느님도 생각 못한 우연이 많지 않은가. 방울제 사람들이 모두 죽을 약속이라도 한 것 같아요. 그때도 밤이었는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 위에 시체가 나무 토막처럼 떠 있었으니까요. 그랬었지. 두 사람 다 그랬어. 그때 혼을 건져줬어야 했었는데 말이지. 올해도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사람이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내년에도, 저 내년에도. 돼지려면은 제 집에서 쥐약을 처먹든지 연탄가스를 들이마시든지 할 것이지. 이미를 여기까지 찾아와서 돼지다니. 고향에 와서 죽고 싶은 게지. 호랑이도 죽을 때 태어난 곳에 머리를 두르고 눈을 감는다고 하지 않던가. 고양이 어딨어요? 고양이 고춧가루를 서말쯤 처먹고 물 밑으로 30리를 기어가 봐도 고향은 흔적조차 없을 것인디. 아이고, 이 사람도 원 눈에 보여야만 고향인가? 나는 말이지, 고향을 떠나온 지가 30년이 됐어도 내 마음속에는 한 폭의 그림 모양으로 확연하게 살아있다네. 또 금강산 얘기입니까? 고향 좋지. 죽어서 혼이라도 고향에만 갈 수 있다면 원이 없겠어. 여자의 고향이 남자라면은 남자의 고향은 어머니가 아닌가. 죽어서라도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가 있을지 원. 또 그놈의 고향 타령이구만요. 박씨 고향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서 눈 감고도 그냥 그릴 수가 있구만요. 늙어가지고 정성맞게 고향 타령 그만 좀 하세요. 원참. 늙어갈수록 고향 사람들이 만나고 싶구만. 고향을 떠나온 뒤 고향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으니 그동안 이 박두만이는 죽어 있었던 거나 진배 없다고. 그러다간 박씨까지도 칠북이 모양 획획 돌아버리겠네요. 돌지 않으려면 그딴 고향 잊어버리세요. 왜 노래도 있잖아요. 고향이 따로 있나. 정들면 고향이지 하는. 그러면서 손판도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유행가 한 대목을 흥얼거렸다. 고향이 그리워 미치는 건 답 있는 거요. 이 세상에 고향이 그리워서 미쳐버린 얼간이가 있을라고요? 칠복이. 자치도 180도로 미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손판도는 신경질적으로 라디오의 튜너를 돌려 곡이 빠른 외국 노래를 죽이고 5시 뉴스가 흘러나오는 곳에 맞추며 말했다. 그러면은 오락가락 한다는 말인가?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고향에만 돌아오면 정신이 휙 돌아버리거든요. 그건 해간장이 뒤집히기 때문이 아니면 귀신이 씬 모양이구만. 그놈의 징 때문이라고들 하던데요. 징에 방울제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던가 방울제 귀신? 나도 칠복이 자식이 밤에 징을 치면은 그 소리가 꼭 귀신 오는 소리 같아서 소름이 쫙 끼친다니까요. 박씨는 귀신 오는 소리 같은 징소리 무섭지 않던가요? 무섭긴. 자네 그 온유월 장마철에 돌담 무너지는 소리 같은 노래소리보다는 훨씬 듣기 좋던걸. 저놈의 징을 물속에 쳐넣어버리든지 해야지 안 되겠어요. 칠복이 저 사람 징을 제 목숨보다 더 아낀다던디. 오늘 밤에 빠져 대접을 했으면 고소하겠구만요. 저놈만 대지면
내가 죽을 때까지 징 소리를 듣지 않게 될 테니까요. 제놈이 죽어서도 징을 칠 수야 없겠죠. 그러면서 손판도는 찬란하게 죽어가는 햇살을 뚫고 저주스러운 눈길로 칠보기를 노려보았다. 자네 정말 칠보기가 죽기를 바라는가? 박씨가 여름날 아침 안개처럼 촉촉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징소리 때문이라니까요. 칠보기와 자네는 같은 방울제 사람이 아닌가? 나는 방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방울제에서 자라긴 했지만은. 그래, 집에 내려가면서 칠보기를 주막까지 데리고 가야겠어. 내버려뒀다가는 정말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니까. 안 갈 거려? 안 가다니, 왜? 저렇게 황새처럼 물속을 들여다보고 앉아있는 걸 보니 또 방울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지 않아요? 저 핫집의 눈에는 물속에 방울제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양이니 한심하죠. 사람들도 모두 옛날처럼 그대로 살고 말입니다. 하긴 나도 가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 고향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구먼. 그럴 땐 우리 옆에 내도 나를 미쳤다고만 야단이지. 박씨도 그래요? 하품할 일이구만요. 하필이면 밤에 떠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본 모습이 깜깜한 어둠 속에 묻혀버린 고향을 끄집어내느라고 얼마나 끙끙대는지 몰라. 고집센 우리 아버지 때문이었어. 두 아들이 함께 있다가는 다 죽게 되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니 큰아들은 북쪽에, 작은아들은 남쪽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면서 나를 남으로 내려보냈단 말이시.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밤이 깊어서 마을을 나왔는디 통구 밖까지 따라 나와서 갈퀴같이 앙상한 손으로 내 손을 꼭 쥐며 콧물을 훌쩍이시더는 우리 어머니 모습이 눈에 선하구만. 무엇이랄까, 아직 부리가 노랗게 딱정이가 떨어지기도 전에 날지도 못하는 참새 새끼가 동구미에서 나와 바람이 거센 세상 밖으로 내던진 그런 기분이랄까. 암튼 그때 나는 나를 남으로 내려보낸 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뿐이었어. 무작정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왔었지. 길이 끝나는 곳이 어디쯤일까 하는 생각이나 그 길의 행방이 어디인가 하는 생각도 없이 길이란 그저 걷는 것이고 길만 따라서 가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눈이 팅팅 붓도록 울며 불며 그렇게 흘러내려왔었지. 그런데 말이시, 처음에는 우선 목숨 부지하고 사느라고 깜빡 고향을 잊어버렸는데 맛이 나이가 들수록 고향 생각에 미칠 것 같으면은 괜시리 고향에 편지를 쓰곤 했단 맛이. 그러다가 혼뜨게 당하기도 했지만 말이여. 이 미친놈이 38선이 가로막혀 있는 줄도 모르고 38선 넘어 있는 고향 부모한테 편지를 쓰으니 될 법이 난 일이여. 그땜시 오라가라 혼났단 말이시. 사상적으로다가 의심을 받았으니 억울하기도 하고 미혹한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박씨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손판도는 우울한 얼굴로 깊숙이 고개를 떨고 왔다. 자, 아침에 보세.
박 씨는 들쥐의 잔털 같은 산 그림자가 몽클몽클 내려덮이는 댐을 보며 일어섰다. 수제주는 한 병 까고 가시지요. 오늘 밤에는 혼자 이기가 싫구먼요. 왜? 칠복이가 빠져 죽는 게 무서워서? 암튼 손판도답지 않구만 그려. 사람을 무서워할 때가 다 있고. 요즘 자네 달라졌어. 나이 탓일게. 나도 모르겠어요. 아마 약해졌나 보죠. 난 갈라네. 일찌감치 가서 할미 살만한 마누라 엉덩이나 쓰다듬고 고향 생각이나 해야겠어. 마누라 엉덩판을 투닥거릴라 치면 하는 님도 부럽지도 않다네. 빛깔이 말린 담뱃잎처럼 누르스름하고 나슬나슬한 서초머리의 박씨는 반쯤 피우다 귀 뒤에 꽂아둔 꽁초를 뽑아 불을 붙여 물고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미한 햇살을 등진 채 휘적휘적 팔을 흔들며 댐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 그가 사무실에서 나가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순식간에 음산한 바람소리와 함께 어둠이 소리도 없이 밀려왔다. 손판도는 사과 괴짝을 뜯어 만든 삐그덕거리는 의자에서 일어서서 창밖으로 칠복이가 앉아있는 댐 위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댐 위에도 안개 같은 끈끈한 어둠이 계속해서 내려 덮이고 있었다. 어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부터 피어 올라오는 것만 같았다. 호수 양켠에 상수리나무며 후박나무, 가시나무, 쥐똥나무, 비자나무, 떡갈나무, 물풀의나무 등 칙칙하게 하늘을 향해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잡목들이 늦은 봄에 희뿌옇게 수액을 내뿜듯 그렇게 어둠을 토해내고 있는 듯 싶었다. 아니면 검푸른 호수의 물빛으로 어둠이 한결 숨가쁘게 하늘을 덮어버리는 것인지도 몰랐다. 햇살을 거두어들인 하늘은 오히려 희번하게 트여왔으나 물이 가득 꿰인 호수와 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터 밤이면 더욱 거칠게 부채질하듯 바람을 만들어내는 숲에 더 단단하고 두꺼운 어둠이 괴여 있는 듯 싶었다. 손판도는 창유리 위에 매달아 놓은 60촉짜리 전구의 스위치를 떼걱 돌려 불을 켜고 벽에 붙은 국회의원 달력을 들여다보며 다시 우울해졌다. 에이, 하필이면 칠복이가 중근 날 밤에 나타나다니. 그는 신음하듯 혼자 중얼거리며 서서히 어둠에 묻혀가는 칠복이의 희미한 모습을 두려운 눈으로 질러 보았다. 작년과 재작년 방울제 김구만이와 최순필이가 댐을 찾아온 것도 중근날 밤이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손판도를 찾아와서는 한바탕 시비를 걸고는 아침에 시체가 되어 물 위에 떠올랐다. 2년 전에 죽은 김구만은 손판도와 앞뒷집에 살았었다. 그는 방울제가 물에 잠기자 보상금을 받아 남도시로 나가서 고추 장사를 하다가 정부에서 인도산 고추를 대량으로 수입해오는 통에 망조가 들어 두 손 탈탈 털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었노라고 하였다. 장사 미천을 까먹어버린 김구만은 아파트 투기꾼들한테 빌부터 살았다. 그는
무주택자들을 찾아내어 입주자 추첨에 응하게 하고 투기꾼들이 당 모이 주듯 조금씩 뿌려주는 낚싯밥을 야금야금 받아먹다가 들통이 나서 수배를 받고 피해 다니던 중 얼핏 고향에 들렀다고 하였다. 고향을 떠나면서 해마다 중근 날이면 다시 만나 매기굿을 치자는 마을 사람들의 철석 같은 약속을 믿고 방울제에 왔으나 고향 사람들이라고는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자 혼자 맥없이 때밀을 서성거리다가는 관리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손판도에게 시비를 걸었다. 김구만은 그의 신세가 그렇게 궁박하게 된 것이 마치 손판도 때문이기라도 한 것처럼 뿌득뿌득 이빨로 원한을 맷돌질하듯 갈아대며 손판도의 마음을 물어뜯었다. 그는 당장 손판도를 두 쪽 낼 것 같이 도끼 눈으로 찍어보며 방울제를 팔아서 신수가 개팔자처럼 늘어졌다거니 고향을 잃은 방울제 사람들의 입질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거라느니 간지라기처럼 깐질깐질 성질 사나운 손판도의 창자를 긁어댔다. 이런 병신! 장안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더니 바로 내 놈이 그렇구나? 너 같은 병신은 방울제가 물에 잠길 때 들독을 보듬고 함께 물귀신이나 되었어야 마땅하단 말이야. 간지대를 건너지르면은 앞뒷산에 닿을 이 촌구석에 8대째 살아온 것이 무슨 큰 벼슬인 줄 아느냐, 이 못난 자식아. 방울제 아니면 똥도 못 두고 살 너 같은 놈들은 지금이라도 호수에 빠져 되져버려야 해. 이 물귀신이 되어서 호수 밑바닥이 된 방울제 고사시나 더듬고 다녀야 한다고, 이 빙신아. 손판도는 참지 못하고 김구만이한테 마구 퍼부어댔다. 그런 다음 날 아침 김구만은 대말의 언덕바지에 핀 숙부쟁이 꽃 같은 보랏빛 가을 햇살을 담뿍 받은 채 수면에 떠 있었다. 그때 손판도는 하늘을 향해 연신 끈끈한 가래침을 뱉으며 김구만의 시체를 긴 갈쿠리로 건져 올렸다. 손판도는 김구만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 뺨에 사람이 빠져 죽는 줄도 몰랐냐는 사업소의 높은 양반들한테 힐책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더 컸다. 김구만의 마누라와 그의 친척들 몇 사람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그는 그들의 슬픈 얼굴이 보기가 싫어 소주 한 병만을 들고 할미산으로 올라갔다가 김구만의 시체를 실은 리어카가 백암산 쪽으로 자갈이 깔린 그 도로를 따라 덜컹거리며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야 불쾌해진 얼굴로 휘파람을 불며 내려왔다. 김구만이가 그렇게 죽은 이듬해 중근 날 밤에 최순필이가 나타났을 때까지만 해도 손판도는 꺼리만 생각이 없었다. 그는 방울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금도 반갑지가 않았다. 방울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월남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싸웠던 전우들의 얼굴도 거의 잊고 있었다. 그는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오래 기억하려고 하지를 않았다. 특별히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한다든가 잊지 못하고 있다든가 하지를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름 대신 그때그때 눈에 들어오는 현상과 순간의 욕망들만이 쉴 새 없이 자리바꿈을 할 따름이었다. 방울제가 물에 잠긴 지 2년 만에 나타난 최순필을 처음 보았을 때 손판도는 그의 얼굴에서 서둘러 이름을 떠올리거나 옛날보다 몰라보게 짜들어진 모습에 애잔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처음 만난 사람처럼 소, 닭 보듯 건성으로 스쳐볼 뿐이었다. 최순필은 온돌박사라는 별호가 붙을 정도로 방울제 안 통해서 구두를 잘 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어도 그만은 어디에 가도 잘 살 것으로 알았었다. 방울제 사람들이 뜬 골로 나가서 먹고 살아갈 걱정에 코가 10대짜나 빠져 있을 때도 그만은 온돌 놓는 기술 하나만을 믿고 딸 셋에 아들 셋에 7 식구들을 조기두름처럼 줄레줄레 꿰매차고 의기양양하게 도의지로 나갔었다. 그러나 도의지 사람들이 한창 온돌을 뜯어내고 보일러로 바꾸는 판이라 구들장을 놓는 기술을 써먹기는커녕 기껏해야 되레 구들을 뜯어내는 막리를 하자니 마치 조상의 무덤 상석을 헐어내는 것만큼이나 죄스럽고 울적한 마음에 하던 일을 걷어치우고 말았다. 그는 건축공사장이나 취로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목줄을 지탱해 나갔다. 그러나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마치 자신이 버러지가 되어 죽지 못해 버르적거리고 있는 것만 같아 울컥 고향 사람들 생각이 났다. 그래서 방울제에서 나올 때 체감했던 꽹과리 하나만을 들고 고향으로 달려왔더니만 고향 사람들은 콧배기도 구경할 수가 없었고 댐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다고 뻐기는 손판도를 만나 댐을 허물어버리고 싶은 생각으로 한바탕 통분을 터뜨리고 나서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 버렸다. 손판도보다 3살 위인 최순필은 어쩐 일로 왔느냐고 스치는 말로 뜨악하게 묻는 손판도의 말에 나 구만이하고 약속이 있어서 하고 버릇처럼 할미산 쪽으로 턱끝을 바짝 쳐들어 보이며 대답했었다. 김구만이하고? 손판도는 그가 이미 죽은 지가 꼭 1년이 되는 김구만이를 만나러 왔다는 말에 섬짓 놀랐다. 순필이가 갑자기 요령처럼 느껴졌다. 판도 자네 벌써 방울제 사람들 이름까지 잊어먹었는가? 중군 날 밤 여기서 장구제비 구만이랑 징제비 허칠복이랑 만나서 한바탕 굳히기로 했단 말이오. 순필이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손판도가 구만이는 작년 중군날에 죽었노라고 말했지만 순필이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구만이는 죽었어. 자네 혹시 죽은 구만이 홀령하고 약속 온 거 아니오? 구만이가 죽다니 누구 맘대로 죽어? 에이, 방울제 찾아오는 놈치고 정신 온전하게 박힌 놈이 하나가 없구만. 그래 어쩌자고 모두 이렇게 됐지? 손판도의 그 말에 순필이는 1년 전에 김구만이처럼 버르르 화를 내며 앞뒤 가림없이 입에 욕을 담아 퍼부어댔다.
이런 지혜미를 붙어먹을 개쌍놈 새끼야. 방울제 팔아서 뱀 지키는 경비원 됐다고 내 눈구녕이는 하나도 안 be냐? 이 방울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여. 고향을 잃었다고 방울제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아. 이 느그머물 자식아, 방울제가 내깐 놈 좋아라고 물에 잠긴 줄 알아? 너같이 고향도 뿌리도 없는 호로케 상놈의 눈구녕이는 아무것도 안 비어. 하고 사정없이 욕을 퍼부어댔다. 그러고는 김구만이가 그랬듯이 비 맞은 허수아비처럼 휘즈근한 모습으로 달빛을 밟으며 댐 위를 서성거리더니 아침에 시체가 되어 물 위에 떠올랐다. 그럴 줄 알았어. 혼을 건져주지 않은 탓이여. 다음에는 누가 또 빠져 죽을런지원. 혼을 건져주지 않으면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방울제 사람들 하나하나 모두가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고. 순필이의 시체를 건져 올리며 박씨가 말했었다. 판도 자네도 조심하게. 염려 놓으셔요. 방울제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다고 해도 나는 괜찮을 테니까요. 장담하지 마소. 죽고 사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못하는 법이여. 사람 목숨은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기다고 하지만 때로는 거미줄같이 약한 것이라네. 박씨는 마치 한번 죽어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심각한 얼굴로 말했었다. 칠복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그를 삼켜버렸다. 하늘은 별 하나 없이 답답해 보였다. 호수의 수면도 뚝도 하늘도 모두 바늘 하나 박을 틈도 없이 단단하고 두꺼운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 솜판도는 달이 뜨지 않는 밤에는 늘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흐르지도 넘치지도 않고 거대한 두개 갇힌 호수의 물처럼 온몸의 피와 머릿속의 생각들까지도 정체되어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흐르지도 넘치지도 않고 댐에 갇혀있는 호수의 물이 시궁창의 물처럼 썩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찐득거리는 거미줄처럼 자꾸만 엉켜붙었다. 호수의 물이 썩게 되면 자신의 몸속 피도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솜판도는 달이 뜨지 않는 밤이 싫었다. 달이 뜨지 않는 밤에는 호수의 물이 썩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달이 뜨지 않는 호수의 밤은 숨막힐 듯 조용했다. 백암산 7 골짜기에서 쫓기듯 드밀고 내려와 수면을 조리질하는 바람 소리만이 휘휘휘 음산하게 들려왔다. 솜판도는 해가 뜰 때까지 두꺼운 어둠 속에 갇혀 있을 것을 생각하니 우럭우럭 답답증이 목구멍에 가득 차올랐다. 삐그덕 사무실 문을 열었다가 닫아버렸다. 밖으로 나가서 칠복이가 아직도 댐 위에 있는지 찾아보고 싶었지만 어쩐지 그가 두려웠다. 그는 의자에 앉아 라디오 소리를 키우는 것으로 갇혀 있다는 생각을 쫓으려고 하였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끝나고 일기예보가 흘러나왔다. 음력 9월 9일 중근날인 오늘 밤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남부지방에는 곳에 따라 100mm 내에서 200mm까지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아나운서의 일기예보가 끝날 무렵 뚝 쪽에서 갑자기 벼락치는 듯한 징소리가 징, 징, 징 어둠을 찢었다. 손판도는 징소리가 울려오자 라디오의 볼륨을 최고로 높이고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나 라디오 소리를 아무리 키워도 징소리를 당해내지 못했다. 징소리는 마치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듯 아프게 찔러왔다. 손판도는 징소리가 무서웠다. 징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가 한때 어머니라고 불렀던 칠성내의 모습이 되살아나곤 하였다. 빛갓의 철릭을 입고 왼손에 부채, 오른손에 방울을 들고 징소리에 맞춰 부정놀이 도살풀이 춤을 추는 칠성내의 신들린 모습이 떠오르곤 하였다. 칠성내가 구슬할 때 따라다니며 굿장단을 맞춰주거나 바라지를 해주었던 손판도가 역시 아버지라고 불렀던 손양중이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다. 손판도는 어려서 그가 칠성내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랄 때 그들 부부에게서 꽹가리 치는 법이며 징 치는 법, 장구 치는 법 등을 배워 무녀가 춤을 출 때 장단을 맞춰주는 자비 노릇을 익히기도 하였다. 그는 9살 때 징채를 잡았고 박자가 틀린 곳을 알아낼 만큼 국거리 장단을 쉽게 익혔다. 왼손에 열채를, 오른손에 궁글채를 쥐고 장단을 맞추는 장구잡이가 되어보기도 하였다. 그의 메나리조 장단에 맞춰 융복을 입은 칠성내가 쾌자자락을 너울거리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있으면 어린 마음에도 그 자신이 하늘로 둥둥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는 손양중이에게서 종이꽃을 만드는 것도 배웠다. 그는 아버지로 믿었던 손양중이가 부채꼴의 꽃판을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6장씩 한데 포개어 발 뒤꿈치 밑에 놓고 칼날로 꽃주름을 잡는 것이 하도 신기해서 밤이면 혼자 신문지를 접어 여러 가지 꽃들을 만들어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도장방에 몰래 들어가서 접어놓은 꽃을 펴보고 그대로 따라 만들었더니 손양중이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아주 잘 만들었다고 칭찬까지 해주었다. 손양중이는 귀신처럼 여러 가지 꽃을 잘 만들었다. 청색, 홍색, 진홍색, 가지색, 야회색, 노랭이, 불노랭이, 유동색으로 물들인 모란꽃, 연꽃, 살제비꽃, 막제비꽃, 옥살제비꽃, 국화, 덤불국화, 산함박 불도화, 다지와 매와 같은 50가지도 더 넘는 꽃의 탑등이며 용문 등 꽃 등 동전, 은전, 오귀문, 신광주리도 솜씨 있게 잘 만들었다. 손판도도 어렸을 때 5가지의 꽃은 만들 줄 알았다. 해당화야, 해당화야. 명사심리 해당화야. 넷꽃 진다 서러 마라. 명년 3월 다시 오면 너는 다시 피련마는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어찌 그리 꽃과 같이 다시 돋아날 줄 모르느냐. 손판도는 밤늦도록 꽃을 만들다가 손양중이가 화초가를 부르는 구성지고 청승맞은 노래를 들으며 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곤 하였다. 그 무렵 손판도는 종이꽃을 만들고 국거리 장단을 맞출 줄 아는 것이 마냥 자랑스럽기만 하여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한테 은근히 뻐기며 종이꽃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칠복이가 두들겨 패는 징소리를 좀처럼 멋지를 않았다. 손판도는 징소리가 무서워 자꾸만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그것은 마치 죽은 칠성내의 사서 외는 소리, 손양중이가 화초가 목청 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고향을 잃은 방울제 사람들이 목 놓아 우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였다. 방울제가 물에 잠기던 날 마을 사람들은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닌 분통하고 한이 맺혀 피를 토하듯 목을 꺾었던 것이었다. 갑자기 징소리가 뚝 멎었다. 징소리가 멎자 어둠이 한결 더 두꺼워지면서 바람이 드세어졌다. 후두둑 빗방울이 대지를 때렸다. 휙 한 줄기 거친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달아나자 관리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칠복이가 징을 들고 성큼 들어왔다. 손판도는 비에 휘즈근하게 젖은 칠복이와 그의 손에 들린 징을 보았다. 에이, 다리 뜨기는 틀렸나 보구만. 칠복이는 혼잣말처럼 말하며 사무실 귀퉁이 꾀재조한 국방색 누비 이불이 깔린 평상 옆에 뻗대고 섰다. 그가 서 있는 평상 밑에는 술병이 그들목하게 쌓여 있었다. 날이 어두웠는디 주막으로 가지 않고 뭘 했어? 손판도는 라디오 소리를 죽이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오늘이 중근날 아닌가? 그래서? 우리 금순이 엄씨가 온다고 해서 엊그저께 덕기가 남도사이에서 만났는데 중근날에 꼭 올 거라고 하더라기에. 아이고, 한 번 팔자를 고친 금순이 어머니가 뭐 때문에 다시 자네를 찾아와? 계집은 상을 들고 문턱을 넘으면서도 12가지 생각을 하는 요물단지여. 싫다고 도망간 마누라 기다리는 것은 돼진 자식 불알 만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찬물 마시고 맘 돌리게. 돌아올 거야. 금순이 엄씨가 안 오면 고향 친구들이라도 올 거로구만. 매년 중근날 밤에 구슬치기로 했으니까 말이시. 아이고, 저런 못난 친구. 중근날이라고 고향 찾아올 친구가 어디 있어? 자네는 작년에 왔었는가? 그때는 뭐 세상을 살다 보니 다들 마찬가지.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족반다고 흔적도 없는 고향에 올 거야. 그래도 헤어질 때 약속을 했단 맛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구만이나 최순필이는 약속을 지킬 거로구만. 그 친구들 죽은 거 자네도 알지 않나? 죽기는 왜 죽었다고 그래? 안 죽었어. 내 손으로 2사람 시체를 건져 올렸다니까 그러네. 자네 말을 누가 믿을 줄 알고? 방울제 사람들은 아무도 자네 말을 안 믿네.
칠복이는 손판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칠복이가 두 사람의 죽음을 믿으려 하지 않자 손판도는 펀듯 작년 이날 최순필이 역시 김구만의 죽음을 믿지 않던 일이 섬광처럼 치르륵 소리를 내며 짧게 뇌리를 뚫고 스치는 것을 느꼈다. 평상 위에 두 다리를 뻗대고 앉아있는 칠복이를 마주보기가 무서워졌다.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징이 마치 죽은 김구만과 최순필이의 시체처럼 보였다. 손판도의 눈에 칠복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이미 몇 년 전에 김구만이나 최순필이와 함께 죽은 유령처럼 보였다. 설령 그가 지금은 살아있다 손치더라도 몇 시간 뒤에는 죽어 없어질 사람처럼 아득한 거리감을 느꼈다. 칠복이가 갑자기 땅 끝에 있는 사람처럼 멀게 느껴졌다. 손판도는 칠복에게서 어둡고 희미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내일 아침에 수면 위로 나뭇잎처럼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꽃상여가 지나간 뒤 큰 비가 와서 씻어내리기 전까지 얼마 동안 대추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꾸지뽕나무 가지에 걸려 바람이 불지 않아도 흰 곡갈에 흰 장삼, 빨간 치마를 입은 무녀가 굿거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추듯 혼자 너훌거리는 여러 가지 색깔의 종이꽃, 귀신 돈을 볼 때마다 느끼곤 하던 기분 그대로였다. 칠복이 자네 머릿속에서 방울제를 깨끗이 씻어버리게.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걸세. 손판도는 그에게 김구만이와 최순필이가 죽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다가 비아냥대는 말투로 그렇게 튕겨댔다. 방울제가 무슨 똥 묻은 자리인가? 고향을 씻어 없애다니 벼랑 맞을 소리를 하는구만. 지금 이 세상 어디에 방울제가 있다든가. 자네 면사무소에 가서 방울제라는 마을이 있는가 물어보소. 아니면 우체국에 가서 방울제로 편지를 붙여보소. 그 편지가 가는가 되돌아오는가 말이여. 시방 방울제 찾기란 천당 찾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지. 방울제는 3년 전에 시퍼런 물속에 잠겨버렸네. 그건 물이 아니여. 물이 아니라니. 손판도는 담배에 불을 붙여 전깃불빛이 토끼의 잔털처럼 퍼져 내려오는 전구를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칠복이를 놀려대는 말투로 물었다. 방울제 사람들 마음이여. 방울제 사람들의 시퍼렇게 한 맺힌 마음이 뚝에 갇혀 있는 거여. 뭐라고? 나는 뚝에 갇힌 방울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봤단 말이여. 저놈의 뚝만 허물어버리면은 물속에 시퍼렇게 갇힌 방울제 사람들이 죄다 살아날 거란 말이여. 아이고, 360도로 휙 돌아버렸구만. 손판도는 코웃음을 치며 경멸하는 눈으로 칠복을 들었다 놓았다 눈으로 저울질을 하였다. 칠복은 물처럼 괴어있는 표정을 하고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손판도는 다시 입을 열었다. 방울제 사람들, 고향은 이 세상 아무 데도 없네.
그러니 구식 사람같이 고향 찾을 생각은 마소. 아, 요새 세상에 그까짓 고향 있으면 뭐라고 없으면 또 어쩔 거요. 고향 하다가는 출세도 못하네. 아, 돈 없으면 적막강산이요. 돈이 있으면 고향 아니라 천당도 살 수가 있네. 친구니께 하는 말이네마는 내 말대로 그놈의 귀신 붙은 징 호수에 풍덩 던져버리고 아무데나 정을 붙이고 살게나. 아, 여자나 고향이나 정 붙이기 다름 아닌가. 고향 떠난 방울제 사람들 아무데나 뿌리박고 잘 사는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는디 낱낱이 자리를 못 잡고 빌빌대는 자네 같은 뜨내기 못난이들이 고향 하고 획가닥 돌아갖고는 찾아와서 귀신 얼음먹는 소리로 신세 타령들이란 맛이. 에이씨. 칠복은 잠자코 있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처럼 느슨한 시선으로 창밖의 어둠을 넘어다볼 뿐이었다. 자네, 그 징 물속에 던져버려야 하네. 그래야 방울제도 도망간 마누라도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러자 갑자기 칠복이가 턱끝을 지키며 벌떡 일어섰다. 이런 지회비부터 먹고 방울제까지 팔아먹은 호루스불상 놈의 새끼가 무슨 낯짝으로 징을 버려라 고향을 버려라 지랄이여. 지랄이. 내까진 놈한테요 언제 있어보기나 했간디 그래. 방울제 팔아먹고 댐 관리소까지 경미원이 되고 보니까 세상이 온통 내 것 같은 모양인데 방울제 혼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요. 하고 칠복은 태기를 치듯 한바탕 쏘아붙이고 나서 환한 얼굴로 사무실을 나가 빗방울이 휘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파묻혀버렸다. 빗방울은 더욱 굵어지고 할미산 등성이의 앙상한 잡목들을 흔들어대는 바람 소리도 한결 드세어졌다. 손판도는 굵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뛰쳐나간 칠복이가 당장 물속으로 풍덩 소리를 내며 뛰어들 것만 같아 마음을 죄며 귓바퀴를 세웠다. 그는 얼굴을 물에 쳐박고 수면에 나무 토막처럼 둥둥 떠오르는 칠복이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왔다. 에이, 돼지간 살간 내가 뭐 할 게 뭐야. 내가 언제 뭐 돼지라고 했나? 손판도는 국회의원 달력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큰 산 박쥐가 징그러운 날개를 펴고 있는 듯한 창밖의 어둠을 넘겨다 보기조차 싫었다. 그것은 칠복이의 죽음을 생각하기가 싫었기 때문이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상관하고 싶지가 않았다. 할미산의 나무들잎이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무관하게 생각하고 싶었다. 그러나 칠복이가 그에게 쏘아붙이고 간 말이 도깨비 바늘처럼 자꾸만 달라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칠복이의 죽음이 그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가 성난 얼굴로 튕겨댄 말이 뇌리 깊숙이 찍혀오고 가슴을 적셨다. 지난해 이날 밤 순필이가 죽기 전에도 그에게 뿌리 없는 놈이라거니 죄미를 붙어 먹었다느니 방울제를 팔아먹었다느니 하고 한바탕 욕을 퍼붓고 가더니 칠복이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겠는가. 갑자기 죽은 구만이와 순필이의 죽은 얼굴이 비에 젖어 더욱 두껍고 끈적거리는 것 같은 어둠이
혀를 내두르며 진득진득 핥아대는 유리창 너머로 희끄무레하게 떠오르고 그들이 퍼부어댄 욕지거리들이 징소리처럼 쟁쟁하게 귀에 살아났다. 손판도는 두려웠다. 처음으로 느끼는 두려움이었다. 말을 할 수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무섭다는 것을 처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죽은 김구만이와 최순필이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시체로 떠오를 것이 분명한 허칠복이 이들 세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 그에게 내지른 뿌리 없는 놈이라는 말이 무섭게 심장을 찔렀다. 그들 말 맞다나 손판도 그 자신은 뿌리가 없이 물 위에 뜬 푸른 개구리밥이나 생이갈에 풀이거나 썩은 나무에서 독을 품고 빨갛게 피어나는 뱀버섯 같은 존재일지도 몰랐다. 손판도가 방울제 마을이 그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겨우 11살 때였다. 그때서야 그는 그가 철이 들기 이전부터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며 같이 살아온 무당 내외가 그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손판도를 낳은 부모는 백암산에 토구를 파고 숨어 살다가 방울제 사람들한테 잡혀 죽었다고 하였다. 그의 친부모는 6.25가 터지기 1년 전 이른 봄에 강보에 싼 갓난아기를 보듬고 방울제에 왔다고 하였다. 그들 부부는 마을 어귀 째보네 술집 골방에 방을 얻어들어 살기 시작했는데 허우대가 멀쩡한 남자는 온종일 좁고 어두운 골방에만 붙박여 있었고 작달막하고 오동포동한 몸피에 잘 익은 자두처럼 두 볼이 발그스름하게 도화색을 띤 얼굴에 양귀비같이 버들 눈썹을 한 그의 아낙이 아기를 들쳐본 채 술심부름을 하며 목줄을 잇고 살았다. 방울제 사람들은 그들 젊은 부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으며 어떤 연고로 방울제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아무도 몰랐다. 얼핏 바람결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들은 백암산 너머 정읍당에서 사는 사촌간으로 상피가 나서 몰래 도망쳐 나온 것이라고 하였고 그냥 뜬벌이를 하며 이곳저곳 떠도는 사람들이라고도 하였다. 후리후리하게 큰 키에 어릿광대에 가짜 콧처럼 높고 날감한 천구비의 남자는 말수도 적은 데다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였다. 그는 방울제에 발을 누려놓은 지 한 달 남짓 지나서 처자만을 주막에 떼어놓은 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금광으로 돈을 벌러 갔다고도 하였고 북도 쪽으로 박물 장사를 나갔다는 말도 있었다. 서방 어디 갔소? 마을 사람들이 도화색의 젊은 여자한테 그렇게 물어볼라 치면 황새각시 하나 얻어갖고 살림 차렸는갑소? 하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을 받았다. 아, 왜 하필이면 황새 같은 여자요? 나는 메추리 같담 싫어. 항상 키 큰 여자를 탐냈으니까요. 그런 그녀는 애타게 남편을 기다리는 것 같지가 않았다. 섣달 내내 눈이 내린 그해 길고 지루한 겨울이 지나고 주막 앞
밭두렁에 노란 쓴바귀꽃이 파슬파슬 피어나는 봄이 되어도 그녀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지 않자 그들 부부가 아주 갈라섰다고 하는 소문이 떠돌았다. 소문과 함께 읍출입계나 하는 방울제 남자들이 시세워서 울타리 넘어 탐스러운 앵두 구경하듯 그녀를 넘보기 시작했다. 도화색을 띤 두 볼에 언제나 해픈 웃음이 푸실푸실 피어나는 버들 눈썹의 그녀는 제본의 술집에서 술상을 나를 때 남자 쪽에서 슬그머니 손목을 잡을라 치면 앵돌아지거나 뿌리치는 법이 없이 말아 삼킬 듯 찐득거리는 시선으로 은근히 추파를 던지는 것이었다. 마을 여자들은 그녀를 가리켜 남자를 홀리는 요변을 피우는 백여우 같은 여자라고들 하였으나 그럴수록에 남자들은 더욱 사족을 못 쓰고 발광들이었다. 사춤에서 비파 소리가 날 만큼 엉덩이 바람을 일으키고 저 댕기는 저 거동 좀 봐. 아이고 저런 엉덩이로 요분지를 해대면 하늘이 돈짝만 해질 거로구만. 석 달러를 보름 닷새 동안 날마다 코피를 푹 쏟아도 좋으니 같이 한번 살아봤으면 원이었겠구만. 방울제 남자들은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한마디씩 뱉어냈다. 그러는 사이 방울제 남자 누구누구가 그녀와 배가 맞았다는 소문이 3, 4월 봄바람에 논두렁 불 번지듯 마을에 짜하게 퍼졌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남자반도 얼추 10사람이 더 되었다. 농짓거리로 돌아다니는 말로는 그녀는 남자가 치맛자락만 잡아당겨도 말기끈을 풀고 속옷을 벗는다고들 하였다. 채, 마음씨 좋은 과부 속옷 마를 날이 없다더니 제본의 주막 버들 눈썹이야말로 마음씨 한번 푸지고만 그려. 하기야 어차피 죽으면 맨 먼저 썩는 데가 거기라는디. 그러면서 마을 남자들은 누구누구하고 베갯동서가 된다거니 누가 먼저 배를 맞췄으니 형님이 된다거니 공공연하게 이름을 대고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떠벌려 대기까지 하였다. 그 때문에 집집마다 부부싸움을 하느라 중내산에 큰 소리가 담을 넘었고 앙탈을 부렸다가 되레 남편한테 얻어맞은 안악들이 푸르댕댕하게 멍이 든 눈퉁이들을 쥐어싸고 주막으로 우르르 몰려와서 버들 눈썹에 머리끄덩이를 잡고 태기치듯 하였다. 아이고 저런 개만 또 못한 환양녀는 사타구니에 남포를 터뜨려야 해. 어디서 갈보 여우 같은 년이 와서는 방울제 남자들을 개 흔들어. 속옷 벗기를 버선짝 벗듯 하는 처년을 당장 홀랑 벗겨서 쫓아내야 해. 방울제 안악들은 옥수수 껍질을 벗기듯 그녀를 발가벗겼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당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방울제를 떠나지 않았다. 방울제 안악네들한테 머리끄덩이를 잡혀 개 끌리듯 질질 끌려다니고 옷 벗을 김에 당한 다음 날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여전히 푸실푸실 해픈 웃음을 연기처럼 피우며 주막에서 술상을 날랐다.